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한국사 이담입니다. 한 손에 잡히는 한눈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까지 백제의 전성기인 4세기까지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고구려의 전성기인 5세기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의 주요 왕으로 첫 번째로 배울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름 자체가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란 뜻인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고구려의 영토를 동서남북으로 엄청나게 넓힌 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소수림왕 이후로 국력을 다시 다졌던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즉위 이후로 전복 활동에 돌입합니다. 그 첫 번째 활동의 대상은 백제였습니다. 백제와의 리턴 매치에 돌입을 하고요. 이때 백제 왕은 백제의 근성가인 아신왕이었는데 진짜 열심히 싸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대가 광개토 대왕이었어요.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힘을 모아서 싸워도 백제가 번번이 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아신왕이 광개토 대왕 앞에 끌려 나가서 항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영원히 태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속된 말로 좀 표현하자면은 영원히 태왕의 꼬봉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고구려가 백제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성공적인 리턴 매치를 거두고요. 그러고 나서 만주를 정복합니다. 고구려 주변에 있던 거란, 후연, 부여 등을 다 격파하면서 이때부터 고구려가 완전히 만주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요. 여기에 적진 않았습니다만 연맹왕국 시간에 배웠던 동해도 이때 고구려가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광개토 대왕의 또 다른 업적은 신라를 구원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당시에 신라 왕이 누구냐면 저번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뇌물 마립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신라의 수도인 경주 앞까지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뇌물 마립관이 이것 때문에 고구려에 SOS를 치고요. 광개토 대왕은 받아들이면서 비병 플러스 보병 5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왜구를 다 물리쳐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왜구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그 당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김해로 도망을 치는데, 이 김해까지 고구려군이 쫓아가서 박살을 내나요. 그리고 애꿎은 금관가야도 같이 얻어맞는 바람에 금관가야가 빈사 상태에 놓이고요. 전기가야 연맹도 해체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당시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광개토 대왕릉비 외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위에 있는 호우명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보면요, 광개토지 호우십 등과 같이 광개토 대왕과 연관된 텍스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정말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해 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다른 업적으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쓴 게 있는데, 이 연호라는 건요, 연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부터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겠다 그러면 2026년이 영락 1년인 거예요. 한국사에서는 고구려가 최초로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원래 연호라는 건 중국 황제가 자기의 권위를 보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황제국이 아닌 고구려가 사용했다는 거는 그 당시 고구려인들의 자신감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광개토 대왕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볼 왕은 장수왕입니다. 정말 오래 사신 왕이에요. 이 5세기라고 하면은 400년에서 499년까지를 말하는 건데, 장수왕의 재위 시기가 412년부터 49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5세기 대부분의 시기를 자기가 왕으로서 보냈다라는 건데, 장수왕의 특징은 영토를 남쪽으로 계속 넓혀갔다는 데 있습니다. 해 작업으로 했던 게 바로 평양천도예요. 원래 수도였던 국내선보다 더 아래에 있던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건데,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게 이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당연히 이걸 보고 부담을 느껴서 서로 간에 동맹을 체결하는데, 이게 바로 백제 간의 동맹이라고 하는 나아제 동맹입니다. 이건 서로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뜻의 공수동맹이고요. 이런 식으로 백제와 신라가 같이 연합해서 고구려에 대항했습니다만, 이 시기 고구려를 막아내기에는 고구려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5세기가 되면 한강유역의 주인이 고구려가 되는데, 이때 고구려를 위해서 수고해준 스님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은 도림입니다. 고구려가 스파이로 보낸 스님이고요.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림이 바둑을 잘 둡니다. 그래서 서로 쿵짝이 맞아서 계로왕이 매일 바둑만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를 돌보지 않습니다. 덕분에 백제는 국력이 이전보다 떨어지고요.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본 도림은 고구려로 돌아가서 이제 공격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알려주고, 고구려는 그 신호를 받고서 드디어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향해 병력을 몰고 갑니다. 사태를 알게 된 계로왕은 자기 동생 문주를 신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구원군을 이끌고 오게 하는데, 문제는 구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자기도 고구려군에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생 문주는 할 수 없이 위례성을 버리고 그보다 남쪽에 있는 웅진의 수도를 정하고 자기가 왕에 오르니,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적혀있는 문주왕이에요. 이후로도 장수왕은 계속 남진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기초자치단체 충주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수왕이 남쪽만 집중을 하면은 북쪽에 빈틈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실시합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국 본토에 창장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기준으로 유목민족 출신의 북조, 그리고 한족 출신의 왕조인 남조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남북조 모두에게 외교 활동을 펼쳐서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 결과 북방이 안정이 돼서 남진 정책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남진 정책이 계속 되니까 백제랑 신라는 더욱더 단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왕 시기에 한 번 더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데, 이전과 달리 혼인 동맹을 했다는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동성왕 시기에 동성왕은 신라의 신하 중 비지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랑 신라가 한 집안이 돼가지고 더욱더 끈끈한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고구려의 전성기도 5세기가 지나면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다시 국력을 회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만들려 하거든요. 그 제2의 전성기를 이뤄갔던 첫 번째 왕이 무령왕입니다. 이 왕의 업적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방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22담로라는 건 뭐냐면은, 담로라는 것 자체가 백제의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는 것은 백제 전 지역에 왕족을 파견해서 다스렸다라는 뜻인데, 왜 왕족을 파견했냐? 무령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지방관으로 보내서 왕의 명령이 전국 각지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조하고 외와 교류를 하는데, 특히 남조의 양나라라는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친분을 가졌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두 가지 자료가 뭐냐면은, 하나가 양직공도, 그리고 두 번째가 무령왕릉인데, 이 양직공도라는 거는 양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를 방문한 사신들의 그림하고 그 나라의 간략한 프로필을 기록한 그림을 말합니다. 여기에 백제 사신의 그림과 백제의 간략한 프로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령왕릉인데요. 여기는 무령왕과 그 왕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무덤 구조가 벽돌 무덤인데요. 이게 당시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던 무덤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백제가 중국의 남조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무령왕의 무덤 또한 중국의 양식에 따라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일본과 교류를 했다는 것도 무령왕릉에서 알 수 있는데, 이 무령왕릉에 있던 관을 조사해 보니까 그 원산지가 일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제와 일본이 그 당시에도 뭔가의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왕 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뻔 했는데, 일단 성왕을 보시면은 즉위 이후에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국호도 남부여라고 고쳐요.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부여가 왜 나오냐 할 수 있지만, 백제의 건국설화를 보면은 주몽의 아들 온조가
백제를 세웠죠. 자, 근데 주몽이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주몽의 아들이 온조예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도 스스로 부여에 대한 대승의식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국호도 남부여라고 일시적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행정제도도 개편을 하는데요. 22담로제에서 중앙은 5부로, 지방은 5방으로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중앙의 관제, 그러니까 통치 시스템도 이때 정비를 하는데요. 관등, 그러니까 관리의 티어도 16등급으로 한 번 더 나누고요. 행정부처도 22개의 부처로 나눠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진흥하기도 하는데요. 백제 내에서만 진흥시킨 게 아니라 백제 바깥으로도 진흥시키는 데 노력을 해요. 이 사례가 뭐냐면은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불교를 전파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력을 모은 성왕은 신라와 연합군을 구성해서 자기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강 유역 회복에 돌입을 합니다. 그 결과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해요. 자, 이게 왜 일시적이냐? 한강 유역을 백제가 회복했는데 곧바로 신라가 배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해버립니다. 열이 받은 성왕은 패자를 보내서 신라를 공격하도록 하는데, 이때 신라와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택배의 성지죠. 옥천, 그 당시 관산성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게 관산성 전투인데, 성왕이 이때 그냥 수도에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성왕이 자기 아들 레미가 전장터로 나가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좀 쓰였나 봐요. 태자를 격려한다고 소수병력만 이끌고 이 관산성으로 갔다가 신라분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사기를 잃은 백제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를 맞이했고, 이 때문에 제2의 전성기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세기 백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6세기 신라입니다.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인데,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이 세 명의 왕이 차곡차곡 빌드업을 쌓아가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일단 지증왕을 보시면요, 이때에서야 신라는 드디어 지배자의 호칭을 마립간이 아니라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도 원래 사로국이었는데 이때부터 신라라고 바꿉니다. 이 신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덕업일신 망라 사방에 신이랑 라를 따서 신라라고 하는 건데, 뜻은 덕과 업적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을 덮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증왕 때 신라는 최초로 바다 건너 땅에 대한 전복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이때 우산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보냈던 장수가 이사부라는 장수인데, 이 당시에 이사부가 자기가 보기에 우산국 사람들은 굉장히 용맹한데 머리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싸우지 않고 바다 위에 배 띄워놓고 거기에 이제 나무로 만든 사자상을 딱 실어놓습니다. 그걸 우산국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면서, 야, 너네 지금 나한테 항복 안 하면 이 사자 풀어가지고 너네 다 물어뜯게 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우상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진짜 쫄아요. 그래가지고 이사부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 결과 신라는 우상국을 전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증왕은 내부 정비에도 힘을 쓰는데, 일단 우견법을 실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로 농사 짓는 방법을 이때부터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전이라는 관청도 설치하는데요. 원래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는 수도 동쪽에 있는 동시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상행위를 감시하는 관청으로서 동시전이라는 관청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라에서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자가 죽으면 그 측근이나 가족을 같이 매장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이때부터 사라지게 돼요. 자, 그 지증왕에 이어서 신라에는 신라를 흥하게 만드는 왕 2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법흥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 뜻 자체가 법을 흥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서 법흥왕인데, 실제로 이 왕의 업적을 보면은 현실의 법 그리고 불법 모두를 흥하게 만든 업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의 법 같은 경우에는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현실에 필요한 규칙 그리고 관리들의 위계 질서를 잡아줄 시스템을 모두 마련합니다. 그리고 법흥왕 때 드디어 신라도 불교를 공인하는데, 이 불교 공인을 위해서 스스로 순교를 택한 사람이 바로 이차돈입니다. 이 이차돈의 순교를 기념해서 만든 비석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이차돈 순교비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법흥왕 때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불교 공인을 굉장히 반대해요. 실제로 이때 그 귀족들이 뭐라고 반대를 하느냐면은, 지금 승려들을 보면 바빡 깎은 머리에 이상한 옷을 입고 말하는 논리가 기이하고 괴상
상하여 떳떳한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스님들을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순교를 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형벌에 처해지는데 참수 직전에 요원으로 뭐라 하느냐면은 부처님께서 만약 신통력이 있다면 내가 죽고 나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웬걸 진짜 목을 치니까 이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팍 하고 솟아오르고요.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꽃비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됐다. 라는 게 2차돈 설화의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법흥왕은 통치 시스템 정비에 계속 들어가는데요. 병부라는 거를 일단 설치를 합니다. 이 병부라는 건 지금의 국방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나라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군사력이죠. 이 군사력을 드디어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대등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원래 이 상대등이라는 거는 신라의 귀족 회의인 화백 회의에 수장을 말해요. 근데 이거를 왕이 설치했다라는 거는 귀족들도 이제는 왕의 신하 중 하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한 법흥왕은 그 힘을 가지고 중간가야를 전복하고요. 이때 신라도 연호를 사용하는데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법흥왕은 신라의 시스템을 다져놓고요. 이 시스템을 다진 덕에 생긴 국력을 발휘한 왕이 진흥왕입니다. 진짜로 흥하게 만든 왕, 진흥왕인데요. 진흥왕은 즉위 이후 백제 성왕과 연합군을 구성해서 한강유역에 있는 고구려군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한강유역을 점령해버립니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특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대중국 직항 루트를 획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신라가 너무 한반도의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처럼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교류할 루트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외래 문물의 수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늦었는데 이 시점부터 중국과 다이렉트로 교류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겨서 외래 문물 등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당시 가야연합의 대장이었던 대가야를 전복함으로써 가야를 멸망시켜버리고요. 이후에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더 넓힙니다. 진흥왕의 이런 전복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한양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인데요. 제가 교재 8페이지 맨 아래에 진흥왕이 세운 비석 사진을 하나씩 넣었는데 일단 한강유역 점령 전에 한양에 성을 쌓고 만든 비석인 한양적성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정복하고 나서 세운 북한산비, 대가야를 정복한 뒤에 세운 청년비, 북진정책을 실시해서 지금의 함경도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한 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황초련비와 마운련비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북한산비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북한산비가 이 조선 후기 실학 문제하고도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추사 김정 이 사람이 최초로 이 북한산비를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산비가 누가 만들었는지를 이제 정확히 알지를 못했었는데 추사 김정희가 직접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비석의 탁본을 떠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는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정복하고 그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다라는 거를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사가 그걸 증명해내는 게 기뻐가지고 어디 빈칸에 내가 이거를 밝혀냈음 하고 이제 좀 써놓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흥왕의 업적 중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화랑도의 개편이 있습니다. 원래 신라에는 그 화랑도가 아니라 원화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건 원래 이제 미녀를 뽑는 제도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여기서 뽑힌 원화들이 서로 간에 그 질투가 심해서 뭐 서로를 죽인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진흥왕 때 들어서 미소년들을 뽑는 제도로 바꿉니다. 이게 화랑도인데 이 화랑 출신의 인물들이 나중에 삼국 통일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예를 들면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도 이제 화랑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진흥왕의 다른 업적으로는 신라의 역사책인 국사라는 책을 편찬한 게 있습니다. 거칠부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신라의 역사책인 국사를 편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황룡사라는 절을 지은 사람도 진흥왕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 황룡사 창건설화에 대한 영상을 좀 쇼츠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험과 관련해서 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황룡사랑 황룡사 9층 목탑은 만든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를 해주세요. 황룡사는 진흥왕이 만든 건데요.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듭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라의 전성기 6세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가야 내용을 좀 배운 다음 연습 문제를 풀고 삼국의 통일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